완벽한 요트,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배, 그리고 억만장자들의 비극적인 최후, 이 모든 게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6명의 억만장자들이 한순간에 바다로 사라졌고, 이상하게도 선원들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배들 역시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오늘은 모두의 의문을 자아내는 영국 바이에시아노 침몰 사건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럭셔리 요트의 의문의 침몰 사건. 2024년 8월 19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인근 바다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요? 그날 새벽 강력한 태풍이 시칠리아 섬을 덮쳤고 바이에시아노는 해안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CCTV에는 거센 폭풍에 휘말려 요트가 순식간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었죠. 구조 요청을 받은 해안 경비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다음 날 아침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자 22명 중 사망자 1명, 구조된 15명 중 14명이 선원, 그리고 실종된 6명은 모두 억만장자들이었습니다. 이 실종된 인물들 중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바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며 영국 기술산업의 상징이었던 59세 기술 재벌 마이크 린치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사기 사건에서 승소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딸, 그리고 몇백 가까운 지인들과 요트 여행에 나섰죠. 마이크 린치와 함께한 다른 탑승객들은 세계적인 금융기업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그리고 그의 무죄를 입증해준 국제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크리스티안 모르빌로 파트너, 변호사 부부였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출발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시칠리아에 도착했던 그들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이크 린치의 아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실종된 후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사고 5일 만에 구조대원 잠수부들이 수심 49 아래에 가라앉은 요트 선실에서 그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상 요리사 레칼도 토머스의 시신은 침몰 당일에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반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사건일까요? 바이에시아노의 침몰 직전, 선원들이 몇 분 동안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주변 어부들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이에시아노의 선원들은 다가오는 위험한 날씨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의문점은 바이에시아노 근처에 있던 1957년에 건조된 범선도 같은 폭풍을 맞았지만 그 오래된 범선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했고 심지어 침몰한 바이에시아노의 구조 지원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바이에시아노 선원들의 당시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복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큰 관심을 받은 주된 이유는 실종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전설적인 기술 재벌 마이크 린치였기 때문입니다. 1965년 영국 일포드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린치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아 명문 사립학교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호처리와 통신 연구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베이즈 추론을 연구하며 세계의 혁신적인 회사를 설립했고 특히 오토놈이라는 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린치가 설립한 첫 번째 회사는 리눅스 시스템으로 1980년대 후반 박사 과정 중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음악 녹음 산업을 위한 오디오 제품을 개발했고 특히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샘플러를 개발했습니다. 이 샘플러는 음성 편집과 샘플링이 가능하며 당시 1899파운드에 판매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1991년에 설립된 캠브리지 뉴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지문 인식 기술을 개발했고 영국 경찰청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은 흐릿하거나 변형된 지문까지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당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이러한 혁신과 린치가 실종된 점과 그가 승소한 사기 사건 직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마이크 린치는 오토노미를 공동 설립하고 CEO로 취임했습니다. 이 회사는 베이즈 추론을 기반으로 한 정보 자동화 검색 기술을 활용해 음성, 비디오,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오토노미는 폭스바겐,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 영국 100대 상장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토노미는 미국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마이크 린치는 영국의 자수성가형 기술 억만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크 린치의 성공은 오토노미를 통해 영국 기술 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음성 인식 기술에 집중하며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 그룹의 규모를 확장했으며 영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실리콘팬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파트너였던 데이비드는 그를 영국의 기술계를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외로운 영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2000년에 마이크 린치는 타임지가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기술 리더 중 한 명으로 뽑혔고 2006년에는 영국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컴퓨터 위클리에서 영국 IT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의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적 덕분에 그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며 큰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키며 오토노미를 미국의 HP에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는 약 102억 달러 규모로 HP는 오토노미의 87.3%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이 거래에서 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3개월 후 HP는 오토노미의 매출 조작과 관련된 문제로 88억 달러의 감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HP는 오토노미가 하드웨어를 헐값에 판매한 후 소프트웨어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HP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이 사건은 마이크 린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은 HP가 오토노미를 인수할 당시 재무 실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계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냐는 점입니다. 마이크 린치 측 변호사에 따르면 HP 경영진과 마이크 린치 팀은 철저한 검토 없이 단지 6시간의 전화 회의만으로 인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HP의 불충분한 실사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HP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고 결국 이 인수는 재앙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HP가 두 개의 회사로 분할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토노미는 결국 매각되었습니다. 2012년 HP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영국의 중대 사기 수사국과 함께 오토노미의 경영진, 특히 마이크 린치를 포함한 인사들을 상대로 회계 부정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HP는 오토노미의 경영진들이 허위 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HP를 속여 높은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P 측은 바로 이러한 대규모 회계 사기가 자사의 큰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린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HP의 경영 실패와 내부 갈등이 오토노미의 가치를 파괴한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HP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인수 실패와 경영 부실을 덮으려 한다며 자신이 넘긴 회사는 황금 덩어리였으나 HP가 그것을 망가뜨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린치가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HP가 오토노미를 인수한 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P는 인수 당시 충분한 재무 실사를 하지 않았고 단 6시간의 전화회의로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HP의 경영 실패가 오토노미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 마이크 린치 측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국 중대 사기 수사국이 설립 이후 주요 기소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3년간의 조사 후 영국 당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료하고 미국에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 린치에게는 법적 이점이 있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HP의 문제를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미국 당국은 마이크 린치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토노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던 후세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고, 마이크 린치 역시 2019년 3월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법원은 HP의 실질적인 승소를 판결했으나 배상금은 HP가 요구한 50억 달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3년 마이크 린치는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법적 투쟁을 벌였으나 영국 고등법원은 그의 송환 거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1억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자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자신의 상황이 불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2024년 3월 마이크 린치의 사기 혐의 재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변호 전략은 마이크 린치가 기술 전문가이자 창업가로서 회계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가 새벽 2시에 피자를 먹으며 발명에 몰두하는 전형적인 창업가라고 묘사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마이크 린치의 15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리 후 마이크 린치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무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복잡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이었고 기술 및 금융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이크 린치는 여름에 자신의 가족, 중요한 증인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국제회사의 회장 부부 등 세 가족을 호화요트 바이에 시아노에 초대했습니다. 이 요트는 2008년 페리니사에서 건조된 길이 56m의 호화요트로 마이크 린치는 2014년에 이 요트를 구입해 바이에 시아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그가 박사 과정 동안 연구했던 수학자 토머스 베이즈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즈 추론은 마이크 린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바이에 시아노는 개조를 거쳐 더욱 호화로워졌으며 6개의 고급 스위트룸과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요트의 가치는 약 4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린치와 그의 일행은 8월 14일 바이에 시아노에 탑승해 시칠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를 즐기던 중 8월 19일 새벽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요트는 보르티첼로 항구에서 약 300m 떨어진 해역에 정박해 있었으며 거주자들은 불과 60초 만에 요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바다 회오리나 하강 급류 같은 강력한 자연 현상이 요트를 침몰시켰다고 추정했습니다. 요트를 건조한 회사의 CEO는 요트 자체의 품질 문제를 부정하며 폭풍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원들이 승객을 대피시키지 못했고 요트의 앞부분이 파도와 강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실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은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으며 특히 한 선실 문이 열려 바닷물이 빠르게 유입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일 수 있지만 문이 강한 흔들림으로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이 얽혀 요트의 빠른 침몰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왜 유독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바이에 시아노만 이 같은 비극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 린치와 사망자들의 초기 부검 결과는 그들이 익사한 게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좌연 선실로 대피했으나 결국 산소가 부족해 밀폐된 공간에서 사망했습니다. 15명의 생존자 중 51세의 선장 제임스는 주요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지만 아직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더욱 미스터리한 요소는 요트 침몰 몇 시간 전에 마이크 린치의 절친이자 공동 피고인이었던 스티븐 체인벌랜드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체인벌랜드는 조깅 중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두 사건이 우연의 일치라고 발표했지만 이런 연속된 사건들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체인벌랜드의 사망과 바이에 시아노 침몰 사건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사건이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4천만 달러의 호화요트가
단 1분 만에 침몰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물기둥이나 바다 회오리 같은 강력한 자연 현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여름 말 지중해 기후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물기둥은 폭이 2~3m에 달하며 순환하는 바람과 물이 배의 갑판을 순식간에 휩쓸 수 있습니다. 시속 300마일 이상의 바람이 요트의 정적인 부력, 균형을 방해하면 요트가 빠르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빠른 침몰이 단순한 자연재해에 의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물기둥이 원인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자연재해로만 치부하지 않고 추가적인 인위적인 요인도 조사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재난일 수도 있지만 침몰 직전 요트의 상황과 선원들의 대처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침몰의 몇 가지 기술적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요트의 높은 돛대가 폭풍에 의해 꺾였다는 점입니다. 이 대형 요트의 돛대는 지나치게 높아 요트가 바다 회오리를 맞았을 때 전체적으로 뒤집히게 했습니다. 이 원리는 키가 큰 사람이 하체가 불안정한 것과 비슷합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배의 선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에 시아노의 돛은 접혀 있었지만 그 높은 돛대와 장비들은 여전히 바람 저항을 받습니다. 물기둥이 닥치면서 바람에 밀려 배가 전복되고 결국 바다에 가라앉았죠. 실제로 바이에 시아노의 돛대는 70m가 넘었으며 이는 약 20층 건물 높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유형의 요트 중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돛대를 자랑합니다. 그러니 이 배가 안전성을 희생하고 이런 과시적인 기록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사는 이 돛대가 안전 범위 내에 있으며 배의 설계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돛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이 막대기 하나가 얼마나 큰 바람 저항을 일으키겠느냐며 이로 인해 배 전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배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에 시아노에 장착된 가변, 용골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용골은 보통 배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에 시아노의 용골은 더 발전된 버전으로 물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얕은 항구에 진입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용골이 너무 높게 조정된 상태에서 강풍을 맞았다면 배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침몰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두 가지 원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풍랑 속에서 중요한 배의 출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물이 배 안으로 급속히 유입된 것일 수 있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출입구나 해치가 열렸고 그로 인해 물이 빠르게 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이 배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만약 물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탈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에 시아노는 6개의 독립적인 수밀구역이 있어서 2개의 구역이 침수되더라도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며 승객들이 구명보트로 탈출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실에 갇힌 VIP 승객들이 긴급 대피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요트가 침몰했다는 사실은 음모론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된 3가지 기술적 침몰 원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음모론은 HP가 마이크 린치 등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P는 거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업계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마이크 린치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HP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의 허점도 분명합니다. 마이크 린치가 형사소송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완전히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닙니다. HP가 마이크 린치에게 제기한 40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은 마이크 린치가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 및 인양 작업을 잘 알고 있는 4명의 소식통이 바이에시아노의 정보기관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데이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은 마이크 린치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항해할 때마다 데이터를 물리적 드라이브에 저장해 요트의 안전한 구역에 보관했고, 요트에는 방수 금고가 있어 이 금고 안에 초고도로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 2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 하드드라이브에는 암호와 다른 민감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 린치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들이 정보기관들과 맺었던 계약,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미스터리한 죽음,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을까요? 1991년 설립된 케임브리지 뉴럴 다이내믹스와 오토노미는 영국과 미국의 정부기관, 정보기관들과 협력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오토노미는 미국 국토안보부, 육군, 나사, 그리고 영국의 GQ와 MIU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며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보 분석 서비스와 도청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영국과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린치는 이를 기반으로 명성을 쌓아갔고 결국 영국 기술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 마이크 린치는 전직 영국 정보요원과 함께 Dark Autonomy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스티븐 체인벌랜드로, 그는 마이크 린치의 오랜 친구이자 Dark Autonomy의 CFO였습니다. 그러나 체인벌랜드는 요트 침몰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마이크 린치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의혹과 음모론이 커져갔습니다.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요트 침몰을 자연재해로만 규정하지 않고 인위적인 원인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시아노의 인양이 예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일지 아니면 숨겨진 비밀을 가진 음모일지, 그 진실은 여전히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